다음 달 월급은 나오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이 처음 나온 순간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기업 이전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위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삼성이 40조를 버리고 떠난다는 발표가 나오는 순간 베트남 전역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8만 명의 노동자, 420개 협력업체, 그리고 그 뒤에 매달린 수백만 가족들의 생계가 한 줄의 발표문 위에 올라가 버렸죠. 이 모든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국가 하나가 내뱉은 오만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잘못된 계산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게 5,200억 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300조 원짜리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전부 닫고 떠날 수도 있었고 베트남 경제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 싸움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 문제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베트남 경제를 떠받쳐온 존재, 베트남 경제의 70%를 책임지던 삼성 공장 하나가 사실은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의 생존선을 쥐고 있었다는 현실이 그제야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공장 하나 따위가 뭐라고? 어디로 가겠어? 40조를 묻어놨는데 떠나겠어?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북부 산업 지역에서 투자 유치와 위기 대응을 맡아온 지방 공무원 레반두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기업 삼성과 베트남 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이 충돌이 왜 전력, 산업, 그리고 국가 신뢰까지 무너뜨렸는지 제가 보고 겪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뉴스 자막이 나간 뒤 베트남 북부 산업 지역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전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은행 창구가 먼저 붐빕니다. 현금 인출줄이 길어집니다. 산업단지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식 발표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청사로 나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대표들, 노무사, 은행 직원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의 젊은 부모들까지. 국장님, 사실입니까? 삼성이 진짜 물량을 줄이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다음 달 월급이 안 나옵니까? 그 질문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은 그냥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는 월급의 기준이고 미래 계획의 기준입니다. 아이 학비, 주택 대출, 부모 병원비, 결혼 날짜까지 모두 삼성의 공장 리듬에 맞춰 돌아갑니다. 그래서 40% 이전이라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표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청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상황 점검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고용 숫자를 말하고 누군가는 수출 비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야간조를 뛰던 노동자들이 오늘은 조용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협력업체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 그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때까지도 중앙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라. 과도한 불안 조성은 자제하라. 하지만 현장에는 이미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한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전력 차단, 정전, 생산 중단이 어떤 속도로 삶을 무너뜨리는지. 삼성 공장 하나가 멈추면 그 뒤에 연결된 공장 10개가 멈추고 그 10개 뒤에 또 수십 개가 멈춥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미 몇 번이나 그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삼성이 진짜 떠나는 겁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질문에 아무도 책임 있게 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패닉은 첫 단계고 그 다음엔 반드시 오만과 착각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오만이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넣게 될 거라는 것도요. 패닉이 하루를 지나자 분위기는 묘하게 바뀝니다. 공포 대신 확신 같은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삼성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그 말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말입니다. 며칠 뒤 열린 중앙지방합동회의에서 그 확신은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디로 가겠어? 40조를 묻어놨는데 떠나겠어? 웃음이 섞입니다. 불안한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내려다보는 웃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힘겨루기로 바뀌었다는 거요. 베트남 중앙 관료들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삼성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 공장은 6개, 직원은 18만 명, 협력업체는 420개. 이 정도면 삼성은 선택지가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계산표 어디에도 떠난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은 40조를 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족쇄로 봤습니다. 이만큼 박아놨으면 못 움직인다. 우리가 갑이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끝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파트너 간의 조율이 아니라 누가 더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은 공장을 집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립니다.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기술, 설계, 인력, 이동, 그리고 시간입니다. 40조는 베트남 입장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지만 삼성 전체 구조에서 보면 결정 하나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외국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편했어. 이제는 베트남도 목소리를 낼 때야. 조금 더 내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 속에는 공정함이 아니라 자존심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산업단지 방향으로 연기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연기를 보며 저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이 공장이 멈춘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 어느 공장이 먼저 쓰러질까? 어느 가정부터 흔들릴까? 하지만 그 질문은 이 회의실에 없습니다. 중앙은 숫자를 보고 있고 현장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중앙 인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국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삼성은 결국 남을 겁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확신이 깨지는 순간 충격은 더 커질 거라는 거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은
이런 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히 다른 선택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이 회의실의 누구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를요. 지금은 공항에서 2시간도 안 걸리고 고속도로가 깔려 있고 산업단지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 하지만 15년 전 이곳은 지도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논과 밭, 우기엔 잠기는 비포장도로, 정전이 일상이던 마을. 당시 중앙에서는 이 지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투자 비적합 지역.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업은커녕 국내 기업조차 오지 않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삼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저기지? 사람도 없고 전기도 불안정한데. 하지만 삼성은 땅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교육 수준, 근면성, 이탈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속도. 그 결과가 지금의 18만 명입니다. 18만 명. 이 숫자는 단순한 고용 인원이 아닙니다. 이 지역 전체를 떠받치는 축입니다. 노동자 18만 명, 협력업체 직접 고용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 80만 명에서 100만 명. 베트남 인구의 약 1%가 사실상 삼성 하나에 생활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2%.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트남이 전 세계에 파는 물건 5개 중 하나 이상이 삼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숫자는 중앙회의에서 가볍게 취급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이 손해. 하지만 삼성이 떠나면 삼성이 더 큰 손해. 이 논리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2000년대식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글로벌 제조업은 공장 하나에 묶이지 않습니다. 라인은 쪼개고 기술은 이동하고 공급망은 분산됩니다. 공장은 남기고 물량만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의 계산표에는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 표에 적힌 건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금액, 이미 고용한 인원, 이미 지은 공장 수. 즉, 과거 비용만 보고 미래 선택지는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유명한 말로 나옵니다. 어디로 가겠어? 40조를 묻어놨는데 떠나겠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제 협상이 아니라 오판이라는 거요.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은 매몰 비용이라는 단어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정책 신뢰입니다. 세금이 얼마냐, 보조금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한 약속이 내일도 유효한가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이 신뢰를 건드렸습니다. 5,200억 원. 중앙은 이 숫자를 당연히 더 받아야 할 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계산표에서는 이 숫자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계약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정책은 필요하면 뒤집힌다. 위기 상황에선 전력도 끊을 수 있다.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은 리스크 앞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결론은 절반 이상 난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걸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의도 없고, 성명도 없고, 공식 반발도 없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갔고, 사람들은 출근했고,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라, 결국 아무 일도 없잖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 침묵이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베트남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조라는 숫자에 취한 국가,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은 계산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이 베트남 경제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제 느낌은 조금 달랐습니다. 쥐고 있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한 손에 올려놓고 있었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15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삼성 하나를 기준으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의 위치, 도로의 노선, 전력망 증설 순서,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지도 위에 선을 그을 때도 삼성 공장 기준으로가 먼저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내부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 1공장 반경, 삼성 협력업체 집적 구역, 삼성 통근 동선. 도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커졌고 사람들은 그 공장을 향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베트남은 15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3배 가까이 올랐고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에서 보기 드문 중산층이 생겼고 아이들은 국제학교를 다녔고 주말이면 쇼핑몰이 붐볐습니다. 문제는 이 성장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삼성 덕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싸게 노동력을 제공했잖아. 우리가 땅도 내줬잖아. 세금 너무 깎아준 거 아니야? 이때부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파트너가 아니라 많이 벌어가는 외국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의 계산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삼성 연매출 70조 원, 베트남 내법인세 3조 원, 비율로 보면 4%대.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더 받아도 된다. 받아야 한다.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의도적으로 빠진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체 가능성. 삼성이 베트남에 있는 이유는 값싼 인건비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공급망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 오늘 약속한 게 내일도 유지된다는 확신. 이게 깨지는 순간 아무리 인건비가 싸도 그 나라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 신뢰를 이미 확보한 자산처럼 취급했습니다. 마치 이미 찍어둔 도장처럼요. 이미 투자했잖아. 이미 공장 지었잖아. 이미 사람 고용했잖아. 이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는 움직일 수 없다. 이 전제가 깔리는 순간 협상은 끝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통보는 파트너십이 아니라 지배의 언어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우리가 갑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위험하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한국 기업은 갑을이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나라에서 다음 10년을 예측할 수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약속이 지켜지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대체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는 그 침묵을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봐라. 아무 말도 안 하지. 결국 받아들이는 거야. 떠난다더니 가만히 있네. 그 조용함이 사실은 내부에서 수백 장짜리 보고서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공장을 유지할지, 물량만 옮길지, 어디로 분산할지, 그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는데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계산에서 사람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18만 명. 이 숫자를 중앙은 단순한 고용 통계로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건 도시 전체의 호흡입니다. 한 라인이 멈추면 식당 매출이 줄고, 잔업이 사라지면 학원 등록이 밀리고, 물량이 흔들리면 대출 상환이 흔들립니다.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라 생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계산표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넣지 않은 대가는 반드시 현실에서 청구됩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도요. 그때까지 베트남은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못한다. 40조를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해도 결국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언젠가 깨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깨지는 방식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이 단계에서 충분히 나와 있었습니다. 숫자가 먼저 흔들렸고 현장이 먼저 알았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뉴스도 없었고 공식 문서도 없었고 회의실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 신호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협력 업체 쪽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국장님, 이번 분기 물량 예측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삼성 쪽에서 평소보다 확정이 늦어집니다. 라인 증설 계획이 잠시 보류됐답니다. 보통 이런 건 일시적인 내부 조정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였다는 겁니다. 라인 증설, 신규 장비 반입, 협력사 추가 계약, 모두 잠시 대기. 이 말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말은 정확히 이렇게 해석됩니다.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상 신호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삼성 공장 관리자들이 예전보다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다음 분기엔 더 늘어날 겁니다.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이 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본사 검토 중입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현장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아, 위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촉을 자극한 건 전혀 다른 쪽에서 나왔습니다. 전력.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력 수급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원래도 베트남은 전력 여유가 넉넉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은 특히 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긴장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업용 전력 일부 조정 검토. 피크 시간대 선택적 대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압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전기를 양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똑같습니다. 민원이 적은 곳, 말이 적은 곳, 참고 버틸 거라고 믿는 곳. 저는 그 순간 속으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걸로 압박하려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전기를 끊어도 다시 켜면 되지만 칠레는 한번 끊기면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겠지.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설마 움직이겠어. 이번에 한번 보여줘야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삼성을 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움직이지 못하는 구조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요. 현장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채용을 멈췄고 야근을 줄였고 설비 투자 결정을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요즘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괜히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민 반응이다. 외국 기업들은 다 이런다. 결국 조건 받아들이고 남는다. 그 말이 마지막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떠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경고할 땐 조용히 하고 결정했을 땐 이미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베트남은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걸.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건 너무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신문도 조용했고 정부 브리핑도 없었고 공식 문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바뀐 건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던 곳입니다. 발주, 납기, 증설, 채용. 이 네 가지가 거의 시계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리듬이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협력 업체 쪽에서 이런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이번 분기 물량 예측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시점인데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늦는 거겠죠. 요즘 본사도 바쁘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내용의 전화가 하루에 한 통이 아니라 일주일에 수십 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부품 업체, 물류 업체, 포장재 업체, 전부 같은 말이었습니다. 확정이 늦어집니다. 계획이 잠시 보류랍니다. 보류. 이 단어가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보류는 취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확정이 늦어진다는 건 곧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건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삼성 공장 관리자들은 원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음 분기엔 이렇게 갑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본사에서 검토 중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말이 3번 이상 반복되면 현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건 현장 판단이 아니구나. 이미 위에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신호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습니다. 전력. 여름을 앞두고 전력 수급 점검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전력이 넉넉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은 유난히 조용히 긴장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료에 이런 문구들이 슬그머니 등장했습니다. 산업용 전력 일부 조정, 피크 시간대 선택적 대응, 민생 우선 공급 검토. 이 문장들은 서류상으로는 아주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말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됩니다. 누군가는 전기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항상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원이 적은 곳, 정치적으로 시끄럽지 않은 곳, 참고 버틸 거라고 믿는 곳. 저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이걸로 압박하려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기계를 멈추면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끊기면 다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회의실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느긋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겠지. 외국 기업이 다 그렇지.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삼성을 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고정된 구조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요. 현장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신규 채용을 멈췄고 설비 투자를 연기했고 야근을 줄였습니다. 공식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괜히 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불안은 공문보다 빠르고
회의보다 먼저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민 반응이다. 삼성이 뭐 어쩌겠어. 결국 조건 받아들이고 남을 거야. 그 말이 마지막 안전장치를 완전히 내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경고할 때 시끄럽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다는 건 수용이 아니라 정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신호라는 걸.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방향이 현실로 터져 나옵니다. 그날 전기가 끊겼고 모든 계산이 끝났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습도가 높았고 사무실 에어컨도 평소보다 늦게 켜졌습니다. 전력 수요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이미 전날부터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도 아무도 그게 신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삼성 공장 쪽이었습니다. 국장님, 공장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깐 내려간 거죠? 조정 아닙니까?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상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산식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제 돌아올 수 없구나. 공장은 전기가 끊기는 순간 정지가 아니라 손실로 들어갑니다. 특히 반도체 정밀 전자 공정은 재가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멈추면 라인 세척, 장비 점검, 품질 재인증까지 며칠이 아니라 수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납기는 밀리고 위약금이 발생하고 본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리스크를 다시 감수할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즉시 중앙에 연락했습니다. 공장 전기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전력 조정이 아닙니다. 잠시 후 돌아온 답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이라는 걸. 삼성 공장은 베트남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노조도 없고 시위도 없고 정치적 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삼성은 참는 기업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전기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라인은 멈췄고 손실은 발생했고 보고서는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회의는 길어졌고 통화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주량이 줄었고 선적 일정이 조정됐고 협력 업체 물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월급은 나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결정은
월급표에 찍히기 전에 이미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생산라인 40% 이전. 떠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의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글로벌 리스크 분산이라는 차분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뜻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선택지에서 뒤로 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삼성은 기존 공장을 모두 닫지 않았습니다. 남길 수 있는 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베트남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누가 잘못했는지는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을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5,200억 원을 더 받으려다 300조 원짜리 신뢰를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공장을 닫지 않아도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이후 베트남은 이전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중앙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 늦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숫자가 먼저 말해줬다. 처음 며칠 동안 중앙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왔지만 회의실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40%면 아직 절반도 안 된다. 공장 안 닫았잖아. 과장된 반응이다. 그들은 아직도 이걸 관리 가능한 변수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수출 수치였습니다. 삼성 물량이 줄어들자 항만 선적 일정이 바로 흔들렸습니다. 컨테이너 예약이 취소됐고 출항 스케줄이 밀렸고 물류 회사들이 계약 재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수출 통계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전자 부문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증가율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처음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설명보다 정직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된 건 고용 지표였습니다. 삼성 본사 직원들은 그대로였지만 문제는 주변이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채용을 중단했고 계약직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야간 라인이 사라졌습니다. 공식 실업률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체감 실업률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이었습니다. 은행들이 이상 신호를 먼저 감지했습니다. 삼성 협력 업체들의 대출 연장 문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 분기엔 괜찮아질 것이다. 이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은행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고 심사를 강화했고 대출을 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위기는 기업 문제가 아니라 금융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제야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파급이 빠르다. 40%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원인을 잘못 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이 과민 반응했다. 협상 카드로 과장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저는 전혀 다르게 느꼈습니다. 이건 삼성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렸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줄었나?에서 왜 줄었나?로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누군가의 판단을 직접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편한 단어들이 회의록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신뢰, 정책 일관성, 전력 리스크, 행정 개입. 처음엔 조심스럽게 언급됐습니다. 혹시 전력 조치가 영향을 준 건 아닐까? 그 다음엔 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 이건 위험 신호로 보일 수 있다. 그제야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을 줄였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회의록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이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깨뜨린 이야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숫자가 그때 나왔습니다. 각 부처에서 비공식적으로 피해 규모를 합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출 감소, 고용 위축, 금융 리스크, 부동산 하락, 투자 보류. 처음엔 수조 단위였고 곧 집 수조가 됐고 마침내 수백조라는 말이 회의실 안에서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이미 체감으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200억 원. 처음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잘못은 삼성의 이전이 아니라 그 이전을 불러온 판단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판단을 누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책임자를 지목하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큰 목소리가 오갔고 확신의 찬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외국 기업은 결국 조건을 받아들인다. 그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회의록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 회복 필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재검토, 해외 투자자 시각에서의 평가 고려. 이 문장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누구도 내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과의 협상 실패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의 실패라는 걸. 그 증거는 회의실 밖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외국 기업 설명회에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세율이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책은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이 유지됩니까? 행정 개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베트남의 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고위 인사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무섭다.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공장을 전부 닫고 떠났다면 이건 분쟁이 됐을 겁니다. 외교 문제, 언론전, 국가 간 갈등. 하지만 삼성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남겼고, 노동자도 지켰고, 말은 아꼈습니다. 대신 선택지만 바꿨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더 이상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중앙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단어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준점에는 항상 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다. 이 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윤리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국가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아니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힘없는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베트남은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고 분노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대신 조용히 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국가의 위상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전엔 삼성이 베트남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삼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렸고 그 말이 나오게 만든 선택은 단 몇 달이었습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고 되찾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이전 사태. 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제 감정은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이전이 아니라 반정패였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졌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패배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제 안정성 강조, 외국 기업 보호 선언, 정책 신뢰 회복 메시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깨진 신뢰는 발표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판은 조용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규 물량은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확장 계획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논의됐습니다. 베트남은 가능한 선택지에서 검토 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때 저는 삼성 법인장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노동자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삼성은 국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공장을 남겼고 일자리를 지켰고 현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다음은 없다. 그게 복수보다 훨씬 무서운 선택이라는 걸 베트남은 뒤늦게 배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건은 좋지만 신뢰는 검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결정이 빠르고 조용하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건 삼성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기업 문화가 국제사회에 각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대하는 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신뢰의 무게를 돈으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5,200억 원. 처음엔 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불러온 결과는 300조 원짜리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젊은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외국 기업을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거다. 삼성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대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사람을 먼저 계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신뢰를 무기로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신뢰를 깬 대가는 언제나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위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몽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